문화 현상 연구 분석 중에 양적 연구 방법이 연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요,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죠.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은요, 가장 처음으로 어떤 걸 해야 하냐면 문제를 제기해야 하죠. 문제를 제기해야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주제 선택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의 단계에서는요,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요.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혹은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국제 결혼으로 인한 여성 이민자들의 삶 연구. 자, 요렇게 제가 3가지 주제를 던져봤는데요. 뭔가 이상했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국제 결혼으로 인한 여성 이민자들의 삶 연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해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이민자들의 삶의 연구는 요건 뭐 결론이라든지 그런 인과관계로 밝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출소한 뒤에 범죄자들의 삶 연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제로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 선택의 관계를 지나면 문제 제기 다음에는 우리가 가설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가설 설정의 단계는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 과정에는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 가설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가설이란요, 잠정적인 결론을 의미합니다. 탐구 주제에 관해서요, 잠정적인 결론을 내가 내는 것이죠. 근데 이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요, 잠정적 결론. 이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이게 잠정적이니까 즉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잘못된 가설을 하나 살펴보면 착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요런 것.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요런 것들은 가설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결과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와 같은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말. 뭐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도시화율이 올라갈 것이다. 약간 요런 건 다 틀린 거죠. 왜냐면 도시 인구 비율이 곧 도시화율이니까요. 이런 것들 잘못됐고 실제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가설로 설정할 수 없다. 이때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가 끝나면 가설 설정까지 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연구를 설계를 해야겠죠. 연구 설계. 자, 이 연구 설계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험법은 어떤 것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은 어떤 걸 할 건지 대상은 또 누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과정 지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주제 선정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구 설계를 한다. 자, 연구 설계까지 하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자료 수집 관계는 정말 간단하죠. 우리 모둠 활동할 때 자료 수집하는 것처럼 이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텐데 예를 들어 실험법이라든지 질문지법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실험법이라든지 질문지법 같은 것이 사용될 수 있고 이 자료 수집한 다음에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A팀과 B팀을 수집했는데 참여형 수업이 A팀은요 4번을 했고요. B팀은 참여형 수업을 1번을 했어요. 그랬는데 얘네가 성적이요. 얘네는 평균 90점이 나왔고 얘네는 평균 20점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참여형 수업이 많을수록 성적이 오르는구나. 참여형 수업이 참여형 수업이 많을수록 학업 능력 성취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듯이 분석을 하는 거죠. 즉, 이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는요, 통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통계. 자, 이 자료 분석까지 마쳤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설 설정을 예를 들어 참여형 수업이 많을수록요 성적은 내려간다. 요렇게 가설을 세웠던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설 세운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각된 거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 가설이 틀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학업 능력이 우수한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참여형 수업은 관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가설 검증의 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참여형 수업이 학업 능력 성취를 향상시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나온 걸 바탕으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아, 참여형 수업이 많으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참여형 수업을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마지막으로 혹시 잘못된 것은 없나?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가설 설정을 한 뒤에 자료 수집. 자, 지금 보면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자료 수집을 했죠. 내가 뭔가 결론을 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요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료 수집을 한 뒤에 내가 결론 도출을 하는 건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귀납법은요. 개개인의 사실 있죠. 개개인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연역법은요. 보편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거에서 특수한 사례를 뽑는 건 거죠. 자, 예를 들어 연역법 예시로 3단 논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연역법 결론부터 나온 거죠. 모든 사람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그러면 반면에 귀납법은 뭐예요? 소크라테스 죽었어? 플라톤도 죽었어? 아리스토도 죽었어?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귀납법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 사례들을 내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통적인 부분 찾아.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면 귀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 가설 설정한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역법이고요. 자료 수집을 한 뒤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요. 우리가 귀납법이다. 여러 개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래서 요 단계들을 잘 외워줘야 된다. 자, 눈 감고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문제 제기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가설 설정을 했어야 됐죠?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연구를 설계합니다. 어떤 실험법을 쓸지, 기간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한 뒤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수집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내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가설을 검증하고, 그 후에는 결론을 도출한 뒤에 이 결론 도출한 걸 바탕으로 일반화를 한다. 이 두 개 똑같은 말인 거죠. 그 후에는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대책 수립 단계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